여보, 널 치료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어. 음악 편안히 가거라. 추락하고 있다. 아니, 느낌이 아니다. 나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 몸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시간은 마치 무한히 늘어난 실타래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 위에 걸려있던 그 의기양양하고 잔인한 미소. 박다혜. 내 남편 김진우의 내연. 그녀가 나를 밀었다. 계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우리 집 복층 오피스텔의 2층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뒤통수는 대리석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눈앞에서 세상이 순식간에 터져나가더니 이내 윙거리는 이명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쳐왔다. 진우 씨 어떡해요? 이 여자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박다혜의 목소리에는 자위적인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 했고 무언가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은 진흙처럼 늘어져 말을 듣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내 남편 김진우였다. 그는 급할 것 하나 없다는 듯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난 3년 내내 나를 향해 짓던 그 지긋지긋한 권태와 짜증이 섞인 표정을 호들갑 떨지 마. 그의 목소리는 12월의 칼바람처럼 온기라고는 없었다. 잘 됐군. 이혼 한 해 만에 골치 아플 일 줄었어. 뭐라고?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 조여왔다. 하지만 만약 누가 알게 되면 알긴 뭘 알아? 발을 헛디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야? 흔한 사고잖아. 진우가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독을 바른 바늘처럼 내 의식 깊은 곳을 찔러왔다. 구급차나 불러. 연극은 끝까지 해야지. 안 그래?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속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 하얀 시트, 그리고 김진우의 차가운 얼굴.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시집본 첫날부터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경멸하던 여자. 의사 선생 상황은 어떻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었다. 그저 사무적인 귀찮은 묻어날 뿐 환자분 후두부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매출혈이 있어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당장 깨도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한다고 해도 깨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진우가 의사의 말을 싹둑 잘랐다.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돈을 쏟아부어봤자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진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몽블락 만년필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건 내가 푼돈을 모아 그의 생일에 사준 선물이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서류 위에 거침없이 서명했다. 치료 포기하겠습니다. 쿵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치료 포기. 그네 글자가 거대한 철퇴가 되어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나는 온 힘을 짜내어 소리를 지르려 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왜냐고 따지고 싶었다. 우리 부부 아니었어? 그 3년의 결혼 생활.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그 수많은 낮과 밤이 다 장난이었어.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보여. 내가 보여? 진우 씨, 제발 나를 봐. 나 아직 안 죽었어.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나를 넘어 시어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보십시오, 어머니.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홀가분한 미소까지 띄었다. 잘했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짐덩이를 우리 김씨 집안에서 떠안을 순 없지? 진우야, 그 박양이라고 했나? 걔는 언제 집으로 데려올 거니? 장례식 끝나면 바로 데려오죠. 남들 눈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내를 눈앞에 두고 내 장례 절차와 상관녀가 안방을 차지할 시기를 의논하고 있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마디 올라왔다. 눈앞이 다시 캄캄해졌다.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은 간호사에게 던지는 진우의 지시였다. 가장 싼 다인실로 옮겨주세요. 우리 집안은이 여자한테 돈 한 푼 더 쓸모 없습니다. 지옥은 바로 여기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밝은 1인실 응급병동이 아니었다. 땀 냄새, 약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음식 심내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귀가에는 온갖 소음이 윙거렸다. 시끄러운 TV 소리, 환자들의 신음, 보호보자들의 수다 소리. 나는 6인실 일반 병동. 그것도 창가에서도 가장 먼 구석자리에 버려져 있었다. 앞 건물에 가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음습했다. 몸은 산산이 조각난 듯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뒤통수에서 전해지는 둔탁한 통증의 구역질이 올라왔다. 내 이름은 한수민. 전형적인 신데렐라였다.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 운 좋게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고 그곳에서 김진우를 만났다. 그는 학교의 유명 인사였다. 잘생겼고 돈도 많았으며 굴지의 식품기업 한솔식품 창업주의 손자였다. 모두가 재벌 3세의 눈에 든 나를 보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했다. 나 역시 내가 동화 속 왕자님을 만났다고 착각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졸업하자마자 그와 결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동화의 시작이 아니라 악몽의 서막이었다. 시집본 첫날 시어머니는 거실에 친척들을 모아놓고 내게 본복이라도 보이듯 말했다. 우리 진우가 너랑 결혼해준 건 내가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야. 우리 진며이 됐다고 팔자 고쳤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본분을 잊지 마. 내 본분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니 집안의 가장 고급스러운 하녀가 되는 것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다. 그 집 아침상은 반찬만 12가지가 올라가는 12첩 반상이었다. 시아버지는 직접 몇 돌에 간 콩만 마셨고 시어머니는 당일 구운 빵만 입에 댔으며 진우는 매일 다른 과일로 찹집한 주스를 요구했다. 추석과 설날 차례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치느라 이틀 꼬박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다. 기름 냄새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내 요리를 풍평하기 바빴다. 이에 수마 동태전이 좀 짜지 않니? 언니, 다음부터는 좀 더 얇게 부쳐봐요. 모양이 안 예쁘잖아. 내 남편 김진우는 어땠을까? 그는 언제나 강 건너을 구경하듯 방관했다. 가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함을 가장한 통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마, 어머니랑 동생이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좀 참아. 현명한 아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이 집안에 내 청춘과 건강,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순종과 인내가 언젠가는 그들의 인정을 받아낼 거라 믿었다. 나는 정말 멍청할 정도로 순진했다. 지금이 차가운 병상에 누워 물 빠진 환자복을 입고 식어 빠진 병원밥을 바라보는 꼴을 보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장 싼 식단. 밥 조금,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건더기도 없는 정체불명의 쿡 가족 중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알리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 법적인 가족들은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려 옆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신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시장통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운동복.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험한 욕을 쏟아내고 있었다. A씨 빌어먹을 병원 같으니라고. 밥이라고 준 게 개밥만도 못해 간병인은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여? 벨 누른 지가 언젠데 다들 귀가 먹었나? 저렁저렁 울리는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환자 같지 않았다. 간호사들의 수근거림을 들어보니 큰 교통사고로 다리에 기풀하고 입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이 찾아오는 꼴을 못 봤다.
성격이 불같아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도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였다. 다른 침대 환자들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뭐라 하지 못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2차 갑고 낯선 곳에서 저 괴팍한 아줌마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다. 밤이 깊었다. 병실은 링거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환자들의 거친 숨소리만 남기고 조용해졌다. 위가 쓰릴 정도로 배가 고팠다. 협탁 위에 놓인 식은 도시락을 보니 입맛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살아야 한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 연놈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질렀다. 젓가락으로 차가운 발을 집어 입에 넣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때였다. 옆 침대에서 억눌린 신음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아주머니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호출벨은 이미 눌려 들어가 있었지만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내 작은 물음에 그녀는 욕할 기운도 없는지 사이로 겨우 말을 뱉었다. 화장실 좀. 나는 반사적으로 침대 밑을 보았다. 자리마다 소변통이 하나씩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간병인이 와서 비워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 시간은 당직 간호사도 한 명뿐이라 정신없이 바쁠게 뻔했다. 망설여졌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찼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났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문득 우리 엄마가 겹쳐 보였다. 내 엄마가 아파서 여기 누워있다면,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처참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주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뒤통수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듯 통증이 찌릿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걸 침대 난간을 잡고 버텼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기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밑으로 몸을 숙여 차가운 플라스틱 소변통을 꺼냈다.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탁한 눈동자에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스쳤다. 제 몸 하나 못 가는 반송장이 자기를 도우러 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너. 그녀가 입을 다렸지만 나는 말을 막았다. 괜찮아요. 누워 계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는 이불을 들추고 소변통을 밀어 넣었다. 과정은 어색하고 힘들었다. 머리는 핑 돌고 손은 덜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볼일이 끝나자 나는 다시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통을 꺼내 병실 끝 화장실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 길 같았다. 통을 비우고 씻어서 다시 침대 밑에 넣어두기까지 나는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탈진 상태가 되었다. 벽을 짚고 겨우 내 침대로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다. 이봐 옆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의 도끼는 사라지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렸다. 고맙다. 아주머니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너란 년도 참지가 죽게 생겼는데 남 챙길 힘은 있나 보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서 보였지만 아마 오는 얼굴보다 흉의했을 것이다. 그냥 계속 참으시는 거 보기 힘들어서요. 그래도 양심은 있구먼. 그녀는 툴거렸지만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너 어디 사는 누구네 며느리냐? 보아하니 곱게 자라서 험한 일 안 해본 티가 나는데 어쩌다 이런 구석에 처박혔어? 신랑은 뭐하고? 신랑 남편. 그 단어가 다시금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떨어졌다. 처음엔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억눌러 왔던 억울함과 고통, 배신감이 터지며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오열에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낯선 사람의 무심한 질문 하나가 지난 며칠간 간신히 버텨온 내 멘탈을 산산조각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았다.
병실에는 내 억눌린 울음소리만 가득 찼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쉰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내가 어떻게 내연녀에게 떠밀려 계단에서 굴렀는지, 남편이 어떻게 치료 포기각서에 서명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쓰레기처럼 이곳에 버렸는지 두서없이 쏟아냈지만 그녀는 끝까지 경청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다시 엉엉 울며 그녀를 쳐다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아주머니,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왜 이 괴팍한 옆 침대 환자에게 매달렸는지 모르겠다. 그저 너무 절박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을 뿐이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탁했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피식하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이었다. 허가했더니 그 족보도 없는 한솔 분과 논녀이었어. 나는 멍해졌다. 분가 놈의 이 아줌마 진우를 아는 건가? 그녀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헝클어진 머리에 싸구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뿜어져 나오는 위협감은 연느 회장님 못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가 걱정 마라. 내가 널 살려주마.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야. 그 더러운 연놈들 그리고 그 썩어 빠진 시댁 식구들까지 죽는 게 나을 만큼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병실의 아줌마가 아니었다. 마치 심판을 내리러 온 여왕 같았다. 내 절망의 구렁텅이에 한 줄기 빛이 내리꽂혔다. 그날 밤 이후 나와 아줌마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다. 말투는 여전히 툭툭거렸지만 밤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몰래 다녀가며 두고 간 고급 도시락 속 전복죽을 내 쪽으로 밀어주곤 했다. 너 꼴이 그게 뭐냐? 귀신 같아서 밥맛 떨어지니까 이거라도 먹고 살 좀 찌워. 내 옆에서 죽어서 재수없게 만들지 말고. 나는 묵묵히 그 호의를 받아들였다. 몸을 회복해야 했다. 전쟁을 위해서 아줌마는 진훈의 집안에 대해 꼬치꼬이 캐물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괴롭혔는지, 신우이의 폐악질은 어느 정도인지, 진우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시아버지가 관리하는 부서. 심지어 일산에 있는 그들 소유 아파트 대출금 잔내까지. 나는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무기가 될 정보였다. 시어머니가 회사법인 카드로 명품을 싸드인 이야기나 시아버지가 하청업체 공사를 친척에게 몰아준 비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줌마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기생충 같은 것들. 그녀는 짧게 내뱉었다. 그리고는 내게 당분간 죽은 듯이 몸조리만 하라고 곧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거라고 했다.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당당한 태도는 나에게 귀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며칠 뒤 오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진우였다. 몸에 딱 맞는 아르마니 슈트를 빼입고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넘긴 그는 번지르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했다. 그의 뒤로 시어머니와 화려하게 치장한 박다혜가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금태 안경을 쓴 깐깐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았다. 김씨 집안의 뒤처리를 도맡아 하는 고문 변호사 최 변호사였다. 그들이 들어오자 병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다른 환자와 보호보자들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우리 쪽을 힐끔거렸다. 한수민 진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감정이라곤 한 돌도 없는 목소리였다. 난 내가 벌써 죽은 줄 알았는데? 명줄 한번 즐기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차갑게 대구했다. 덕분에 아직 살아있어? 그는 내가 대구할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관을 찌푸렸다. 긴 말할 거 없어.
최 변호사 서류죠.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침대 협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던졌다. 서류 맨 윗줄에는 굵고 선명한 글씨로 별표 이혼합의서 별표 5글자가 박혀 있었다. 한수민 씨 최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건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김진우 씨와의 혼인관계는 즉시 해소됩니다. 비책 사유는 한수민 씨에게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했고 불미스러운 사고로 김 씨 가문의 명예 실추를 초래했으므로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현재 명의로 된 차량과 소지하고 계신 폐물 명품 일체는 김 씨 가문의 증여분이므로 전부 반환하셔야 합니다. 기가 막혀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내로서의 의무 불이행. 3년 동안 식모처럼 그 집구석을 받들었는데 이제 와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도가 따로 없네. 나는 합의서를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절대 못해, 김진우. 너희 나쁜 자식. 내가 저 여자랑 짜고 날 죽이려 해놓고 이제 와서 빈털털리로 쫓아내겠다고. 꿈깨. 이게 어디서 악을 써?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문턱 넘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주제에 알도 못 나는 달기 반만 축내더니 진우가 이혼해주겠다는데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장 서명 안에 내 손에 머리채 뜯기고 싶니? 박다혜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진우의 팔짱을 꼈다. 승리자라도 된 듯 나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역겨웠다. 수민 언니 그냥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진우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요. 껍데기뿐인 며느리 자리 꿰고 앉아있으면 안 비참해요. 좋게 말할 때 얼른 사인하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더 험한 꼴 나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치료조차 포기한 것보다 더 험한 꼴이 세상에 또 있단 말인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절망 끝에서 배어나오는 서늘하고 비참한 웃음이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 뜻대로 되게 두진 않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박다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 여자가 진짜 좋게 말해줬더니 어디서 그녀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내게 달려들었다. 손을 높이 지켜들고 내 뺨을 향해 휘두르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증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자 하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물먹은 가죽 채찍이 살점을 후려치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명쾌한 타여름이었다. 뒤어 박다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옆 침대에 그 아줌마가 내 앞을 막아서 있었다. 물 빠진 환자복의 한쪽 다리엔 깁스까지 한초라 행색이었지만 그녀는 거산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다. 허공에 멈춘 그녀의 손바닥이 부르르르 떨리고 있었다. 박다혜는 마치 헌급 인형처럼 나가 떨어져 벽에 처박혔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녀의 하얀 얼굴 한쪽이 무서운 속도로 부어오르고 있었다. 선명하게 찍힌 5손가락 자국과 함께 병실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이 돌발 상황에 넛을 잃고 굳어버렸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김진우였다. 그는 갑자기 튀어나와 제 여자를 때리니 남노한 행색의 아줌마를 보며 분노와 경멸을 쏟아냈다. 이 미친 할망구는 뭐야? 감히 어디서 사람을 쳐?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시어머니도 덩달아 빳빳하게 목을 세우며 소리쳤다. 경비 어디 있어요? 당장이 미친 여자 끌어내. 경찰 불러.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야? 아줌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 그들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걸음은 느렸지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마치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진우와 시어머니는 그 기이한 기세에 눌려져도 모르게 뒷걸음질 찼다. 당신 뭐야? 뭐 하려는 거야? 진우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아줌마는 그들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눈을 들어 올렸다. 평소엔 탁해 보이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시퍼런 서슬이 퍼런 얼음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김태식 아줌마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자식 교육을 고작 이따위로 시키더냐? 김태식네 시아버지이자 한솔식품 부사장의 이름이었다. 진우와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골 촐로 같은 여자의 입에서 시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아줌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분노해서 의혹으로 다시 경악으로 마침내 귀신이라도 본 듯한 극도의 공포로 뒤바뀌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모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때 떨렸다. 여덕인 어쩐 일로 고모님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내 시어머니가 저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고모님이라 부를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한솔그룹의 창업주이자 진우 할아버지의 여동생 현 회장조차 어려워한다는 가문의 실세 김민서 수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제주도에서 은둔 생활을 한다던 전설 속의 인물이 내 옆 침대에서 며칠 내내 구박을 퍼붓던 그 욕쟁이 아줌마였다니. 김진우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다. 병실벽보다 더 하얗게 질린 그가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만든 노부인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렸다. 고모 할머니 그 역시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옆에 있던 최 변호사는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기대고 식은땀을 흘렸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박다혜만이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눈만 껌거리고 있었다. 김민서 아니 고모 할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자를 거들 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박다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오물을 보듯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더 험한 꼴 박다혜가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몸이 떨려왔다. 저는 그게 아니라 할머니의 시선이 무릎 꿇은 진우에게로 옮겨갔다. 실망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진우야, 내가 고작 저런 물건을 만나려고 조강지처를 벌였더냐? 돈만 주면 아무 남자 침대에나 기어오르는 근본도 염치도 없는 저런 것 때문에 고모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다. 저는 할머니가 여기 계신 줄 모르고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으면 멀쩡한 아내를 죽이려 들어도 된다는 말이냐? 할머니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널 위해 헌신한 사람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려도 된다고 배웠어. 아, 아닙니다. 저 여자가 혼자 발을 헛디딘 겁니다. 진우는 끝까지 비굴하게 변명했다. 그래. 할머니가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딸각 재생 버튼이 눌렸다. 녹음기 스피커를 통해 계단 위에서 진우와 박다혜가 나누었던 그 끔찍하고 냉혹한 대화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잘 됐군. 이혼 한 해 만에 골치 아플 일 줄었어.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야? 흔한 사고잖아. 진우의 얼굴이 시체처럼 제빛으로 변했다. 이건 내 진작부터 너희 집구석이 썩고 문드러진 건 알고 있었다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좀 했다. 헌데 까보니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더럽더구나. 그녀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이혜진. 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명품 사들이고 내 친정 동생 사업 자금 대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시어머니가 헉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다시 진우를 노려보았다. 김진우, 넌 직위를 이용해서 협력업체 뒷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저 계집한테 가져다 바쳤지. 내가 아주 완전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더냐? 진우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했다. 내 아비 김태식은 더 가관이더구나.
그룹 부사장이란 놈이 회사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겨 아주 우리 김씨 집안의 효자가 났어. 그녀가 내뱉는 문장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병실을 초토화시켰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화려해 보이던 일가족이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니. 할머니는 가슴속에 탁한 공기를 뱉어내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들어왔는지 문과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에게 제왕과도 같은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첫째,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라. 김태식 일가를 김시문 족보에서 파내고 제명 처리한다. 놈들 명의로 된 그룹집은 부동산 차량 전부 회수하고 카드와 계좌은 즉시 동결시켜 오늘부로 저것들은 한솔그룹과 아무런 상관없는 남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둘째, 할머니의 눈길이 바닥에 널브러진 박다혜에게 닿았다. 저 물건 살인 미수의 공갈 협박 혐의다. 방금 경찰에 신고 넣었으니 넘겨. 내 변호인단 붙여서 콩밥 좀 오래 먹게 해줘라. 과거에 저질렀던 지저분한 짓거리까지 싹 다 털어서 죄값 치르게 해. 경찰이라는 말에 박다혜가 발악하며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오빠, 진우 오빠, 나 좀 살려줘.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하지만 진우는 척추가 뽑힌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제 코가 석자인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셋째, 할머니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내게 머물렀다. 그 서슬퍼었던 눈빛이 나를 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녀가 내 침대로 다가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까 그녀의 소변통을 비워주느라 더러워진 내 손을 그녀는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이 아이 오늘부로 내 양녀로 입적한다. 내 명의로 된 한솔그룹 지분 10%를 이 아이 앞으로 양도할 거야.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한솔그룹 지분 10%,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과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믿기지 않아 멍하니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가 내게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뒷배가 되어주마. 어디 누가 또 널 건드리는지 두고 보자구나.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 흐르는 눈물은 억울함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안도감 그리고 벅차오르는 희열의 눈물이었다. 창밖에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내 세상에도 비로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별표 별표 별표. 할머니의 명령은 신속하고 잔혹하게 집행되었다. 김태식 일가는 하룻밤 사이에 구름 위에서 시공창으로 곤두박질 쳤다. 청담동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쫓겨난 그들은 옷가방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모든 계좌는 묶였고 카드는 정지되었다. 한때 그들이 훈장처럼 여기던 한솔 가문의 일원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다. 전 시아버지 김태식은 산업 스파이 혐의와 횡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긴 감옥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김진호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가족, 그리고 그토록 사랑한다던 내연녀까지. 박다혜는 경찰에 연행되면서 추잡한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모든 게 김진우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악을 썼다. 심지어 김진우를 향해 빚은 개살고 무능한 놈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처음부터 돈 보고 붙은 거였는데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인 줄 알았으면 쳐다도 안 봤을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김진우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철저한 고립과 파멸, 그것이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말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주선으로 한솔그룹 계열의 VIP 병원으로 옮겼다. 최고의 의료진과 호텔 같은 경실에서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았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나를 보러 왔다. 더 이상 구질구질한 운동복 차림의 욕증이 아줌마가 아니었다.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고 비서들을 거느린 진짜 광 회장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했다. 사과를 깎아 내 입에 넣어주며 국물 마시는 소리가 크다고 타박을 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꼰대 같은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내게 자행의 이유를 털어놓았다. 자손들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특히 김태식 일가의 폐악질이 도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바닥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원래는 기회를 봐서 싹 다 갈아엎을 생각이었는데 운 좋게 너를 먼저 만난 거지. 할머니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수민아, 내가 내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고개를 젓자 그녀가 말했다. 심성이다.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도 남을 먼저 챙기는 그 마음 말이다. 생판남인 늙은이 똥오줌 받아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더냐? 우리 집안의 돈 버는 기계는 넘쳐나도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놈은 없더구나. 퇴원하던 날 할머니의 변호인단이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주었다. 나는 김진우와 깔끔하게 이혼했고 그의 유책 사유를 물어 막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냈다. 물론 그 돈은 이제 내게 푼돈이나 다름없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나를 법적 양료로 입적했고 지분을 넘겨주었다. 한수민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한솔그룹 대주주 명단에 올랐다. 버림받은 며느리에서 그룹의 핵심 인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한남동에 있는 할머니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경영, 경제, 법률, 예술. 할머니는 내게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붙여주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쏟아지는 경영 용어들의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차가운 병실 바닥과 김진우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한수민,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생하며 사는 유약한 존재로 살지만 스스로 비바람을 막아내는 거목이 되어야 해. 시간이 흐르자 나는 점차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했다. 나는 시장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고 마케팅에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다. 내가 낸 기획안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내가 주도한 신규 브랜드가 대박을 터뜨렸다. 나는 진우의 취향에 맞춰 길렀던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단발로 쳤다. 하늘거리는 원피스 대신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단단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과거의 한수민은 죽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나는 한솔화점 신임이사 자격으로 강남 본점을 순시하고 있었다. 화이트 샤넬 슈트에 지미추 힐을 신고 임원들의 수행을 받으며 대리석 바닥을 걸었다.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이 멈춰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점장의 보고를 들었다. 지하 식품관을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익숙하고 불쾌한 싸구려 세제 냄새가 코를 스쳤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매장 구석, 회색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구부정한 등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떡진 머리카락, 쾌한 눈, 며칠은 굶은 듯한 초라한 몰골.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김진우였다. 그는 기억 속의 모습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재벌 3세가 이제는 자신이 떵떵거렸던 그 백화점 바닥을 닦는 비정규직 청소부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처음엔 멍하니 보다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수치심과 공포로 물들었다. 대걸레를 준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마치 발이 묶인 죄인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내 시선을 눈치챈 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사님. 용역업체에서 새로운 사람인가 본데 눈치 없이 길을 막고 있네요.
당장 치우겠습니다. 점장이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됐어요. 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건조했다. 나는 김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멸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얼굴을.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뺨이라도 때리거나 저주를 퍼부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그는 이제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타인일 뿐, 나의 침묵, 이 평온함, 그리고 나의 성공.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그는 나의 담담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대걸레를 끌고 진열대 뒤로 사라졌다. 비루하고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다.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죠? 다음 분기 신상품 프로모션 기획안 말입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올리는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통유리 넘어 쏟아지는 햇살이 내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